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928명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높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과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으로 활용할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국가장이 결정된 가운데 군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대가성 뇌물임을 입증하는 데에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공수처 수사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겠지만 전세난이 심화하고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반전세 등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1,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73명이 많고 일주일 전에 비하면 600명 이상이 많은 수치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에 2,000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 방안이 포함된 부스터샷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은 내일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방안이 발표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성인인데 청소년 접종도 이달부터 본격화했습니다. 16살에서 17살 예약률은 현재 62.8%로 26만 명 넘게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12살에서 15살 사전 예약률은 24%입니다. 12살 미만 어린이는 국내 접종 대상이 아닌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는 5살에서 11살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의 연구 결과 국가별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지난 12일 시작된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은 3만 명 가까이 이뤄졌고 60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도 16,000명 넘게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접종 완료일에서 6개월이 지난 사람이 대상으로 현재 추가 접종은 파이자 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 논란이 있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포함해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에 사용할지도 오늘 발표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11월, 12월 시행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 4만 명분에서 10배 늘어난 40만 명 분량 구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들과 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며 내일 일상회복 전환 방안을 발표할 때 치료제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50살 이상이 매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셀 CEO는 현지 시각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부터 5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방셀 CEO는 설명했습니다.
또 50살 이상을 그 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로는 입원율이 높고 사망자가 훨씬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는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적 규제와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모두 풀 수는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등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2그룹의 3그룹의 어떤 고위험 시설은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만일 이용하게 될 때는 사실 감염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에도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소한의 위험성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심은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제외됐습니다. 감염 위험도는 헬스장보다 높을 수 있지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도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 증빙 서류는 지금처럼 접종 증명서와 48시간 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상체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증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떤 증명을 할 계획은 없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권장하는 나라도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백신 패스 도입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수요가 폭증할 거란 우려에는 성인 1차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은 만큼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과오는 있지만 재임 시절의 공헌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장례는 정부 주관으로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고인의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를 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다만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내란, 외환 등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국방정책 또 남북한의 평화, 통일 이런 의지를 담아서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모습. 장례는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을 구성해 장례 준비에 들어가고 세부 사항은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가장은 검소환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980년 5월의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광주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두환 씨의 경우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5월 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군부의 실세로 헌법을 파괴한 죄인의 장례를 국가 이름으로 치르게 됐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씨는 단 한 차례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국가장 기간에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성명에서 고인은 광주 학살의 주역이었고 진실을 알면서도 사죄나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학살 책임자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면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도 얘기할 수 없다면서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전두환 씨 경우에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전두환 씨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지금도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범죄가 있으면 국가장을 제한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례에선 5.18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던 고인의 뜻이 유언 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는 뒤늦은 사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별세 이튿날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이던 노 씨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상주로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노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5.18 희생자에 대한 뒤늦은 사죄를 전했습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 대신 빈소에 조화를 보내 예우를 갖췄습니다. 별도로 낸 추모 메시지에서는 공과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빈소에는 종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언급하면서 방명록엔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경선 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조문했습니다. 앞서 역사적인 평가가 있지만 되도록 국가를 위해 애쓴 부분만 생각하면서 보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빈소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영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인의 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오늘 여기 장례식장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강력부 검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범죄와의 전쟁을 돌아봤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의 조직 능력배들을 전부 소탕하게 한 그런 큰 업적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재임 시절 주택 200만 호를 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점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6.29 선언으로 협약에 의한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걸 고인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빈소를 찾아 애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외교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구,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구영 전 검찰총장 등 6공화국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장이 마무리되는 모레까지 조문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 등 뇌물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앞두고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성남시 측 인사들의 고발 사건도 전담 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5일 곽상도 의원 부자의 재산 50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2015년 6월 김만배 씨와 곽 의원 사이 통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개발 이익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사흘 뒤 법원도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추징 보전을 결정했지만 막상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청구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기각됐습니다. 곽 의원은 뒤늦게 재산 동결 사실이 알려지자 2015년 6월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라며 검찰이 어떻게든 엮어 억지로 잡아넣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가성 규명이라는 숙제를 아는 검찰은 곽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 편의를 봐준 게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과 접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보강 수사를 마치고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 사건도 전담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 윗선까지 줄줄이 고발된 사건입니다. 황 전 사장 사퇴를 기점으로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만큼 고발장에 적힌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또 당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모 변호사도 최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자금 세탁용 회사로 지목된 유원홀딩스 대표로서 남욱 변호사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 35억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영장 청구 시점 역시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서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와 대질 조사도 하며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나희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소환 조사도 없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수처는 곧바로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대신 일단 증거 보강에 나서며 수사 전략을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사실상 공수처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는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낸 문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총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손 검사 측은 신문에서 김웅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SNS를 통해 고소 고발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이를 다시 첨부해 되돌려보낸 적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과 무관한 고발장이 얼마든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맞선 건데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떠안으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던진 승부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결과만큼이나 영장 청구 과정을 놓고도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며 반발하던 손 검사 측이 팀 내부 방침에 따라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검사에게서 들었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되고서야 알린 거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는 송 검사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이미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패가 노출된 상황이라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일부 수사 전략이 노출된 만큼 수사 계획이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손 검사보다 먼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으로 수사 전략 수정과 증거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 초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공수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본선 레이스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첫 민생 행보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하한액이 너무 적다면서 당에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민생 챙기기와 동시에 이 후보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발걸음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로서는 첫 민생 행보입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이 후보. 이거 쑥떡이죠? 네, 쑥떡. 쑥떡거나.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많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손실보상 문제를 꺼내며 증액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의 요청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손실보상의 하한을 좀 올리고 보상액도 좀 증액해서 또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줄은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원팀 회동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을 수락한 가운데 이번엔 이른바 명추연대를 이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난 겁니다. 발목 잡는 개혁 저항 세력을 뛰어넘어서 그걸 더 뛰어넘는 큰 그 시야를 가져야 되는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이제는 작은 고개를 같이 넘었는데 이제 더 큰 고개를 더 큰 힘들이고 정말 더 협력적으로 잘 넘어야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추 전 장관은 이 후보가 요청한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속도가 나면서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 후보를 뒷받침할 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는 만큼 대규모 행사를 열고 기선 제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로봇 박람회장을 방문해 미래산업 관련 정책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1 로보월드 박람회를 방문해 다양한 로봇 제품과 로봇으로 바뀔 미래 등을 살펴보고 로봇 산업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는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섰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잇따라 만나 원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한층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것에 토론 시간을 할애하며 동의를 구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참 딱하다며 외면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막바지로 들어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했습니다. 제주경제특별자치도를 반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래 하지 말고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나도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선두권 주자들은 서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요구에 발맞춰 움직인다며 다른 주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참 딱하다고 외면했습니다. 언제든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준비가 돼 있으니 즉각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라고 발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23일 토요일 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윤 전 총장은 홍준표 의원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며 반격했고 홍 의원은 계파 정치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역공했습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저는 계파를 만들지도 않고 계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토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에 답을 피해갔던 홍 의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 가운데 주식 공매도 폐지, 완전 폐지 진짜 하십니까? 유 후보님이 전문가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는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안 후보가 되죠. 전문가니까.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국민 후보께서 아니요.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이 격해졌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토론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막바지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또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전 캠프 사무실에서 선인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시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내일 이어질 1대1 토론을 준비하며 방송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서 단독 보도했던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이 부동산 업체는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처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부유층을 포함한 3,000명이 당했는데 걸그룹에 소속된 유명 한류 스타도 피해를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숲입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임야입니다. 산 입구인데다 고속도로 예정지와도 수백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산림보전법상 보전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은 유명 걸그룹에 속한 한류 스타 A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는 4억 원에 매입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A씨 측에 11억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제 옆부서 직원이 아버님 지인이어서 아버님이 그 직원한테 듣고 지 명의로 사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TV 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워 부유층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판이 피자가 같습니까? 그게 회장이나 이름을 대는 그 알만한 인기 연예인들이 땅을 샀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3,000명에 달하는 피해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수사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 아파트에 불법 확장을 신고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 사이에 소통이 부족해서 2년 동안이나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양쪽 공간 폭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층들을 확인해 보니 공간이 확연히 좁은 곳이 계속 눈에 띕니다.
어떤 층은 양쪽 문이 모두 잠겨져 있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전실 확장으로 불법입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는 총 9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가 불법 전실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을 확인한 민원인은 2년 전에 이 문제를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동구청에 재작년 10월 달에 민원 제기를 했고 불편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나 개도 개선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구청은 일 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적발 가구가 많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위반 세대의 사전 통지가 이뤄진 건 신고 후 1년이 넘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 통지를 보낸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취재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 엇박자가 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시청을 통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명확한 유권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동구청은 국토부 답변이 와야 처분할 거 아니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TN 취재가 이어지자 국토부와 구청은 그제야 서로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동구청은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해서 이행정지을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들이 책임을 넘기는 사이 명백한 불법은 방치됐고 개선 시점도 한참 미뤄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보상금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를 받아가는 건물주들에게 돌아갈 거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된 임대료를 내는 데 써야 하고 2조 4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절반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연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응답자 절반이 임대료 연체 중이고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서 강제 퇴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00만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을 받는데 그나마 이러한 손실보상도 그동안 밀린 월세 또는 이번에 지급해야 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월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전세 대출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해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온 이튿날 서울의 한 부동산의 전세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전세 문의 주셨어요? 빨리 구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예상대로 정부가 상환 능력 범위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주택 수요자들이 그나마 대출이 쉬운 전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가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전세 쪽으로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확실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집값이 크게 높아져 거래량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영끌 매수도 어려워져 수요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이미 폭등한 전세 가격은 최근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5%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수요 일부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세값이 더 자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가계부채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이미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길게 볼 때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전세 수요 증가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매매 가격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멸종된 공룡이 유엔 총회에 출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촉구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공룡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인 티렉스가 유엔 총회장 연단에 올라섭니다. 멸종 측면에선 인간보다 한참 앞서가 있는 만큼 아주 오싹한 충고를 던집니다. In 70 million years,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At least we had an asteroid. What's your excuse? 공룡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유명 배우 잭 블랙입니다. 멸종을 선택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 영상으로 유엔 개발 계획 UNDP가 만들었습니다. The goal of the campaign is not just to be a wake-up call. It's urging immediate action to fight climate change to ensure our survival. UNDP에 따르면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쏟아붓는 보조금은 4,230억 달러, 약 500조 원에 이릅니다. 인류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절대 빈곤을 되찾는 데 필요한 예산의 3배나 됩니다. So with Frankie, the dinosaur, we wanted to come out with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a little bit engaging, and with a big message, which is a message of hope. 이미 멸종된 공룡 프랭키의 조언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Don't choose extinction. Save your species before it's too late. It's time for you humans to stop making excuses and start making changes.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UNDP의 캠페인 영상은 35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27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자 관계와 한반도 국제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 정세에 관해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양측이 영내의 모든 문제를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종일 답답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쾌청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대체로 공기는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7.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또한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7.5도, 대전 5.3도로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0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928명이 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추가 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합니다. 돌파 감염 비율이 높은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과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추가 접종으로 활용할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5월 단체 등의 반발 속에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한 가운데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겠지만 전세난이 심화하고 또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반전세 등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73명이 많고 일주일 전에 비하면 600명 이상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에 2,000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코앞에 두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적 모임 확대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방역의 긴장감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52명으로 전날보다 686명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58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의 82%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는 패턴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어제 확진자는 2,000여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 발생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연령과 20세 미만의 연령에서 증가 경향이 높습니다. 다음 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 긴장감이 낮아진 것 등이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사적 모임 확대 등 방역 조치 완화와 임박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활동이 늘어나며 환기가 어려워지는 점 등이 유행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록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이 같은 요인에 따라 감염 재생산 지수는 물론 확진자 수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또다시 급증한 일부 외국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 수칙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 또는 지속적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 전파의 감염 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며 잦은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제 대학과 직장에도 대면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랜 코로나 대유행기를 겪으며 비대면에 익숙해진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한 서울대학교. 2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강의실이 모처럼 찾아온 학생들로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학우들은 대면 수업이 어색하면서도 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진 것 같아서 수업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실 밖 캠퍼스 곳곳에도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설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제 서울에 계속 지내면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활동도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 하고 싶던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대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들께 직접 수업도 듣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출장과 회의, 회식 등 대면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 취직해 단체 문화에 익숙치 않은 새내기 직장인들의 감정은 묘합니다. 이제 동료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지만 감염에 대한 걱정도 여전한 만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 근무 시간 외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관계라든지 그런 걸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회식이나 이제 여러 문화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퇴근 뒤 개인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런 점은 기대가 되는데 개인 시간에 운동 같은 걸 할 시간도 줄어들 것 같고. 성큼 다가온 일상 회복.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적응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오늘 얀센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추가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후 2시 10분 11월과 12월 추가 접종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과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활용할지 등이 담깁니다. 또 국내 추가 접종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시작으로 60살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도입되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두고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백신 패스 적용 대상 업주들은 일상 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 볼링장. 거리두기 시행 뒤 매달 적자가 쌓여갔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만 바라보고 폐업만은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영업 제한이 풀리더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힘이 빠집니다. 솔직히 다 안 맞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같이 일행분들도 안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저희는 좀 장사가 힘들죠. 주 고객인 20, 30대는 아직 2차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데다 완료 판정까지 2주가 더 걸리는 점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접종 완료자나 그 PCR 검사 48시간 이내 음성 제한만 이용을 하도록 한다 하면은 오히려 저희 영업에는 지금까지 해온 시간 제한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한 영업 현실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장, 목욕탕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긴 마찬가지.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가면서까지 운동할 젊은 층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오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헬스장을 한 달 다니면서 8번, 많게는 10번까지 음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두고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미접종자 출입이 안 되는데 골프장 샤워실은 되는 건 차별 아니냐는 겁니다. 목욕탕은 아무래도 좀 오래 머물죠. 어쨌거나 같이 샤워를 하는 공간인데 골프장 샤워실은 쓸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지난 2년 동안 그저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이렇게 백신 패스가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험 통제가 필요해서 백신 패스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방역이 악화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첫날부터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에 애를 먹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점심 영업 준비로 바쁜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이 잠시 짬을 내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단계부터 먹통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황당하죠. 어차피 준다고 마음 먹고서 좀 기대치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침에 보자마자 문자 보고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3-4시간 정도 장애가 오니까 이건 뭐 언제 하라는 건지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전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안 됐다며 정오를 지나면서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씨름하다가 오후 3시가 지나서 다시 접속을 시도해봤습니다. 10만 명에 이르던 대기자가 6-7천 명으로 줄어드는 듯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또 대기 중으로 또 나오네. 안 돼. 중지? 다 됐는데 왜? 그건 또 대기자가 또 나오네. 정부는 그동안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에,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저녁 7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신청을 독려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과부하 시험도 충분히 했다며 먹통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대상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홀짝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분산시켜 나간다면 그 큰 무리 없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짝제에 따라 전체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 가운데 절반인 31만 명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망 준비는 허술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오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되고 31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면 짝수 번호 신청이 이뤄지는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인 과오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노태우 씨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기까지 정부는 관련법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립묘지 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비록 대통령을 지내긴 했지만 국가장 자격 요건이 되느냐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데요. 국가장법 2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상황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있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가장으로 치르게 됨에 따라 국립묘지법 5조에 의해 다시 안장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전례도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사면 복권됐습니다. 2009년 서거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면 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서울현충원 안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렸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이 의결되면서 고 노태우 씨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서울현충원엔 남은 묘역이 없고 대전현충원에는 국가원수묘역 4기에 고 최규화 전 대통령이 안장돼 3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장지가 정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노태우씨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고인에게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빛이 그늘을 덮지는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경선 토론회를 마치고 잇따라 조문했습니다. 고인의 공과가 모두 있다면서도 재임 시절의 성과를 떠올리면서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영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고인의 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오늘 여기 장례식장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의 조직 능력배들을 전부 소탕하게 한 그런 큰 업적이 있습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 그걸 해서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을 시킨 것도 그때 그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민주화에 한 그 참여자였다는 것을 우리 평가해야 될 것 같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 김모 회계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김모 회계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지난 2014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입사 배경과 당시 대장동 사업계획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 자문회사 키넨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SK그룹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키넨파트너스와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태원 SK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키넨파트너스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공정위 조사 결과 키넨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최태원 SK회장이 지정 자료를 빠뜨린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한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손 검사 측이 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검사가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상부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야당은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거 무료 변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거라면서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애초부터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 사건이라며 프레임 전환에 공을 들였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고발 사주 전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윤 전 총장 측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아직 좀 더 출석을 더 촉구해라.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검토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변에서는 회원끼리 무료로 변론하는 사례가 많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변 회원인 이재명 그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탄원서 성격으로 보고 상고 이유서에 서명한 거고 그래서 무료 변론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거짓말을 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끄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며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대선이라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상대 진영에 흠집을 내기 위한 난타전이 연일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이모 씨를 오늘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이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정원에서 박 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와 친분이 있는 박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향 등 현안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유럽으로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탄소 중립 의지를 밝히고 또 교황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떠납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경제와 보건,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 발전 등 3개의 정상 세션에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도 주목되는데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와 9월 UN 총회 참석에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데 두 정상이 처음 만나 꽉 막힌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다뉴브강 선박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 등이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를 마지막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주요 은행장들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오늘 오전 서울은행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는 고승범 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은행장 7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앞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서 은행권에 협조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업계 유관기관장을 연이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제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전세 대출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만큼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해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온 이튿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전세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전세 문의 주셨어요? 빨리 구해 놔야 될 것 같아서. 예상대로 정부가 상환 능력 범위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자 주택 수요자들이 그나마 대출이 쉬운 전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 규제가 빠졌어요. 아직까지는 전세 쪽으로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확실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집값이 크게 높아져 거래량이 이미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이른바 영끌 매수도 어려워져 수요 자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이미 폭등한 전세 가격은 최근에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5%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수요 일부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전세값이 더 자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가계부채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는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는데 찾는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나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은 이미 40%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길게 볼 때 전월세가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전세 수요 증가는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매매 가격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땅 투기 파문 이후 LH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는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직 개편 방안은 소식이 없습니다. 자칫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전현직 임직원들의 충격적인 땅 투기 사건. LH 내부 정보를 땅 투기에 사용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LH는 고개를 숙였고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가 된 만큼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역할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 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반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어떨까? 정부는 지난주부터 LH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능 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독점적이거나 비핵심적인 기능 24개를 없애거나 다른 부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0,000명 수준인 정원을 최대 2,000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도 유효합니다. LH 역시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하였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 감축은 퇴직이나 이직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에 조직 개편 방안은 정치권과 LH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한 사업들의 대략 한 70% 물량이 LH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개선안을 이제 무리하게 하거나 하면은 사업 자체가 차질이 빚기 때문에 개선안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려울 거예요. 땅 투기 사태 초반 해체론까지 나왔던 LH. 혁신적인 변화로 재탄생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쿠팡 앱에서 31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쿠팡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첫 화면 검색창 밑에 일부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가 약 1시간 동안 노출됐습니다. 앱 개발자가 배송지 표기 관련 개선 작업 중 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 사례는 모두 31만 명. 주민등록 번호나 연락처 같은 민감한 정보는 빠졌다는 게 쿠팡 측 설명입니다. 쿠팡은 이튿날 오전 11시쯤 기자들에게 강한승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돌리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에겐 오후 3시가 넘어서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은 사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상에 대한 언급 없이 고객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한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개인정보 노출 신고는 24시간 안에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6년 인터파크는 회원 2,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늑장 대처했다가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닭고기 1위 업체 하림이 총수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과징금 4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림이 총수 아들에게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자산 규모 13조의 대기업 하림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림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김홍국 회장의 장남이 소유한 회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 약품을 비싸게 사주거나 사료 첨가제 유통 과정에 총수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기게 도운 겁니다. 또 하림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거래 가격보다 싸게 넘기는 등 그룹과 계열 농장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지원한 금액은 모두 7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저희 계양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모든 게 하림그룹 승계의 핵심골이었던 올품을 지원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의 개인 회사이자 사실상 하림그룹을 지배하는 올품의 주식 100%를 당시 20대인 장남 준영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이후 증여세 100억 원의 10조 규모의 그룹을 물려받았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품 지원 100%를 동기인 2세에게 증여함으로써 올품 지원을 통해 승계 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확립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하림은 이에 대해 올품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경영 효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림은 최근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다른 업체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연이어 공정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당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안건을 다룰 문화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8월 대방건설, 대광ENC, JS글로벌이 제출한 장릉 앞 아파트 건설 안건을 심의해 건물의 위쪽 일부가 조망돼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건설사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하나인 김포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입니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네,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에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더 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이 가능한 옷차림으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는 점점 짙어지고 있고요. 어제 말썽을 부린 미세먼지는 현재 모두 해소가 되고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 낮습니다. 서울이 7.4도, 춘천 2.9도, 대전은 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 3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은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비 소식이 없겠지만 아침과 낮으로 기온 변화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요일간지는 노태우 씨 빈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가 조문한 장면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한다는 박남선 씨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화해, 통합의 빈소를 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노태우 씨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국가장의 취지인 국민 통합은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가능한데 학살자들은 사과한 적 없다며 반발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것이라 밝히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먼저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전세값 인상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월세로 밀려나는 가구가 늘어 지난 8월 이후 서울에서 월세 낀 거래 비율이 40%에 육박하도록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때인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 대상에 제대로 오른 적은 없습니다. 경향신문은 서울 강남과 강북, 폭염도 불평등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환경단체 리포트를 인용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비율, 노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등을 토대로 분석했더니 강북이 폭염에 더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간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 접속이 먹통이 되면서 상당수가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접수가 모레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첫날인 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31만 명이 대상이었는데요.
10시간 동안 19,000명 정도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먹통 사태는 없을 거라던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와 달리 첫날부터 발생한 접속 불량 사태에 소상공인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신청 대기하다가 그냥 포기했다, 얼마라도 보상받으려다 자괴감만 받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주 전국에서 400건 넘는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4명을 스토킹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닷새 동안 전국에서 관련 신고 4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경찰서는 이 가운데 14명을 입건해 구속하고 1명을 구속하고 13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른 사례부터 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옛 직장 동료를 따라다닌 남성, 또 해고 통보를 받자 문자 폭탄을 보내 불안감을 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권과 연예계 폭로를 이어오다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해운대구 고깃집에서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영상에는 김 씨가 A 씨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고, 김 씨가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하자 A 씨가 이를 거부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씨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고, 김용호 씨 법률 대리인은 김 씨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누리호 영상인데요.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당시 내부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탑재된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누리호 1단 점화와 이륙부터 각 단의 분리와 점화, 또 페어링과 위성 모사체 분리 등 비행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항우연은 목표 궤도인 700km에 모형 위성을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이륙부터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누리호가 찍은 푸른 지구 모습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이번은 시험 비행일 뿐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감동에 겨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역사적 과오는 있지만 재임 시절 공헌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고인의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를 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다만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않습니다.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내란, 외환 등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국방정책 또 남북한의 평화, 통일 이런 의지를 담아서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모셔. 장례는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을 구성해 장례 준비에 들어가고 세부 사항은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가장은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5월 단체 등은 노태우 씨는 신군부의 실세이자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인데도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도 노태우 씨는 대통령이기 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학살한 반란의 수괴라고 성토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노태우 국가장은 미완성인 5.18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고 학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998년 고인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결혼했는데요. 현재 이혼에 합의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인 만큼 최 회장에겐 장인상인 셈입니다. 최 회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1,9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73명이 많고 일주일 전 수요일에 비하면 600명 이상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에 2,000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얀센 백신을 포함한 추가 접종 대상과 백신 종류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후 2시 10분 11월과 12월 추가 접종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에 대한 추가 접종 방안과 얀센,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활용할지 등이 담깁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보상금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를 받아가는 건물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된 임대료를 내는 데 써야 하고 2조 4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절반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연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응답자 절반이 임대료 연체 중이고 4명 중 1명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서 강제 퇴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00만 원에 불과한 손실보상을 받는데 그나마 이러한 손실보상도 그동안 밀린 월세 또는 이번에 지급해야 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월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지금이라도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이번 주 3살에서 11살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훌쩍 넘었지만 중국은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소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장성과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 대해 본격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나이는 3살부터 11살까지 대부분 선생님의 인솔하에 단체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学校老师通知的完我们今天就过来了，很有必要啊。 저장성은 3살 어린이까지 접종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의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미 10억 7천만여 명, 인구의 76%가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어린이 접종까지 끝나는 연말쯤에는 접종률이 85% 정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자 중국은 다시 이동 금지와 도시 봉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发生疫情的地区要迅速进入应急状态，未发生疫情的地区要加强监测预警。 재확산의 진원지인 네이멍구 어지나치시는 도시의 진출입로를 차단해 외부와 완전 봉쇄했습니다. 주민 3만 5천 명의 집 밖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현지에 머물던 관광객 9,400여 명도 봉쇄된 도시 안에서 일주일 이상 발이 묶여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방역 소홀의 책임을 물어 어지나치시 최고 책임자인 공산당 서기를 파면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지만 도시 봉쇄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3주간의 시설 격리 등 중국식 방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빈곤 국가에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머크앤컴퍼니와 파트너사인 리지백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머크앤컴퍼니가 몰누피라비르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격 있는 다른 제약회사에 라이센스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국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처음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로 현재 미국의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의 사용 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는 50살 이상이 매년 코로나19 백신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셀 CEO는 현지 시각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부터 5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매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방셀 CEO는 설명했습니다. 노바백스가 현지 시각 27일 영국 보건당국에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영국 내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96.4% 효과가 났다며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연말에 미국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전으로 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뇌물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체결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렸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메신저 앱 텔레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의 실마리를 풀 단서가 담겨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와 분석 작업을 진행했고 텔레그램 앱이 설치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앱으로 서버가 해외에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달라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누군가와 비밀 대화를 나눴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소환 조사도 없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공수처는 일단 증거 보강에 나서며 수사 전략을 손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법원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사실상 공수처의 혐의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는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낸 문구,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근거로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총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손 검사 측은 신문에서 김웅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억은 없다면서도 당시 SNS를 통해 고소 고발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마다 이를 다시 첨부해 되돌려보낸 적이 잦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과 무관한 고발장이 얼마든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전략으로 맞선 건데 고발장 작성자도 특정하지 못한 공수처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떠안으면서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던진 승부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결과만큼이나 영장 청구 과정을 놓고도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려줬다며 반발하던 손 검사 측이 팀 내부 방침에 따라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검사에게서 들었다고 한 겁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되고서야 알린 거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 이미 영장 심사 과정에서 패가 노출된 상황이라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일부 수사 전략이 노출된 만큼 수사 계획이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손 검사보다 먼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으로 수사 전략 수정과 증거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다음 달 초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공수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공수처가 지난 9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정해진 매뉴얼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이 같은 당 의원으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다며 절차적 문제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관이 적법한 절차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생긴 일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밤사이 당진 영덕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하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 독산동에선 음주 차량에 치인 2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부품은 잔뜩 구겨진 차체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보은군 고속도로를 달리던 2.9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짜리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66살 임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도로는 공사 등으로 차량 정체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차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한다거나 서행한다거나 하는 건데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로수 옆에 검은색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독산동의 사거리에선 음주 차량이 표지판 기둥과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내 민관 합작 연구진이 완전 자율차로 구분되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시내 주행은 물론 각종 돌발 상황도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승용차 운전석 옆 대형 모니터, 화면 상단에 있는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자 출발. 핸들이 알아서 돌아가더니 차량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각종 돌발 상황이 잦은 도심 속 주행 성능은 어떨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자 알아서 멈추고 사람이 걸어가는 위치를 메시지로 주고 있거든요.
길 한가운데 고장난 차량을 발견하자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스스로 차선을 바꿔서 피해갑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가 튀어나와도 즉시 판단하고 정차합니다. 5단계까지인 자율주행 수준 가운데 4단계,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가장 높은 5단계는 운전자도 운전석도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율주행 4단계가 적용된 차량 내부입니다. 라이더와 각종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통 정보들을 종합해서 차량 스스로가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정보를 받아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율협력주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합작으로 꾸려진 연구진이 개발한 이번 기술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신호등과 교차로 등에 설치된 첨단 장비를 통해 주행하는 차량과 각종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고 똑똑한 자율주행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도시 인프라하고 연계를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도심부에서 첫 발을 딛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에는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양궁은 태극마크를 다는 게 올림픽 금메달만큼 어려운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난 여름 도쿄를 달궜던 안산과 김재덕부터 왕년의 금메달리스트까지 계급장을 떼고 원점에서 태극마크 쟁탈전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또 시작입니다. 뜨거운 침묵 속에 한 발 한 발, 바늘구멍만큼 좁다는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입니다. 도쿄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삼관왕 안산과 17살 화이팅 호랑이 김재덕도 올림픽 영광은 잊고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대충 쏘겠습니다. 0점부터 시작하는 선발전인데 부담감이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더 자신 있게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앞서 5년 전 리우에서 나란히 금메달 2개씩을 걸었던 역전의 용사 구본찬과 장혜진도 거창한 욕심보단 일단 태극마크를 다는 게 발등의 불입니다. 우선 다시 국가대표 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 목표는 이제 그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최고의 목표고 정말 아시안게임 나가서 꼭 메달 따고 싶네요. 2012년 런던부터 올해 도쿄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부록의 금메달리스트 오진혁에게도 선발전은 세계대회보다 버겁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이 모든 시합보다도 월등히 힘든 경기다.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선발전 자체가 워낙 다 잘 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짜 만에 하나 한 발 실수하면 순위가 진짜 10계단씩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름값도 경력도 모두 있고 모두 도전자 입장에서 관역과 줄다리기 할 뿐입니다. 내일 끝나는 1차 선발전에서 남녀 32명씩을 추리고 내년 2, 3차 선발전과 이후 상위 8명끼리 치르는 2차례 최종 관문을 뚫어야 비로소 양궁 국가대표가 됩니다. 올해 지금 당장 잘 쏘는 선수를 뽑는다는 양궁협회의 흔들림 없는 원칙은 세계 최정상을 지키는 단순한 비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그런 행동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들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그런 행동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타이완에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책무는 행정부들에 걸쳐 확고하고 일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남중국 해에서의 평화, 안정, 항행의 자유와 상공 통과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남중국 해에서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소재나 부품, 장비가 무역 전쟁에서 언제든 볼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불산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이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중에 초순수라는 물이 있는데요. 이를 국산화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불순물은 곧 불량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품을 희석하거나 세정 작업을 할 때 고순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이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을 초순수라 부릅니다. 12인치 웨이퍼 한 장을 씻을 때 필요한 초순수는 약 1리터. 제조 공정에 많은 양의 초순수가 필요하다 보니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 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로 초순수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이 초순수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설계와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일본 기업입니다. 최근 불산 사태와 같이 초순수 제조 부품이나 설비가 무역 전쟁의 전략 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자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과의 수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초순수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우리 기업이 개발한 부품을 이용해 초순수 생산 시설을 설계, 시공하고 운영까지 하는 초순수 완전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물기업을 육성해서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K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초순수 실증 생산 시설도 지어집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초순수를 국내 기업이 실제 반도체 제조에 활용하며 품질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 7.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안개는 여전합니다. 현재 일부 강원과 전북, 영남 내륙의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4도, 대전은 5.1도로 어제보다 2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0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해안과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